오늘도 우리의 이성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이란에서 났는데 왜 내 주식 계좌가 먼저 터졌을까요? 2026년 3월 3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켰더니 뉴스 알림 하나가 와 있었죠.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행. 딱 이 한 줄이에요. 전쟁 선포도 아니고 폭탄이 서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중동 어딘가에 바닷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6300에서 5100까지 말이죠. 코스닥도 같이 무너졌어요. 1200에서 980까지. 원화는 달러당 1466원까지 내려앉았고요. 바닷길 뉴스 한 줄에 한국 증시가 통째로 흔들린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왜 전쟁이 아니라 바닷길에 시장이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은 먼 나라 얘기고 총성이 서울 근처에서 난 것도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다고요. 근데 그날 시장이 반응한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시장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전쟁에서 공급으로, 폭격에서 운송으로. 투자자들 머릿속에 단 한 문장이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터뷰가 막히면 모든 게 막힌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매도 버튼을 앞당겼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날 같은 뉴스를 보고도 유럽 시장은 한국보다 덜 흔들렸어요. 일본도 충격을 받았지만 낙폭은 달랐죠. 충격의 원인은 같은데 결과의 크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전쟁 탓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특별히 나쁜 나라라서도 아니고요. 한국 시장이 에너지와 수출에 극도로 민감하게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조를 모르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유도 모른 채 공포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경제 뉴스 해설이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왜 유가가 튀고, 왜 원화가 무너지고, 왜 내 전기요금이 오르고, 왜 결국 마트 장바구니까지 무거워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꿰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생존 게임이에요. 머릿속에 딱 하나의 이미지만 심어놓고 시작할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경제의 목젖입니다. 목젖이 눌리면 숨이 막히죠. 숨이 막히면 온몸이 반응해요. 발끝까지. 그리고 한국은 그 목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숫자 하나만 먼저 들어보세요. 하루 2천만 배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매일 통과하는 원유의 양이에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이 해협이 처리한 물량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해상 수송량 기준으로 보면 최대 35%까지 치솟아요.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도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0%가 이 길을 지납니다. 지도 위에서 이 해협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닷길이에요. 전체 폭이 55km인데 실제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전부 이란 영해 안에 있습니다. 이란이 닫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닫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 해협에 얼마나 묶여 있을까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거쳐옵니다. 계산해보면 한국이 쓰는 원유 10통 중 거의 7통이 이 해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LNG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LNG 수입의 약 20%가 중동에서 오는데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 물량이 전부 이 해협을 통과해요. LNG 운반선이 항해를 멈추는 순간 그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 전력망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봉쇄가 시작되면 충격은 어떤 순서로 올까요? 일단 선박들이 위험을 피해 우회로를 택하기 시작해요. 운송기간이 3일에서 5일 더 늘어나고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물류 비용이 50에서 80%까지 뛸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전쟁 위험 할증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과거 분쟁 때 해상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급등한 전례가 있어요. 배 한 척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억 원 단위의 추가 비용이 붙는 거예요. 우회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우디와 UAE가 홍해 방면 송유관으로 우회 수출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 우회 수송 능력이 전체 물동량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10통이 막히면 1.4통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의 대안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협이 목젖인 겁니다. 그리고 3월 초 그 목젖이 실제로 눌리기 시작했어요. 선박 통행량이 평소의 3분의 2 미만으로 급감했고 일본의 3대 해운사는 이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LNG 운반선 12척이 항해를 멈췄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시장은 이 숫자들을 보는 순간 계산을 시작했어요. 막힌다, 부족해진다,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유가를 하루 만에 13% 끌어올린 거예요. 3월 2일 브렌트유 선물이 장중 배럴당 82달러 37센트를 찍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67달러 수준이었어요. 하루 만에 13% 넘게 뛴 거예요. 2025년 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WTI도 같이 움직여서 배럴당 75달러 33센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투자증권 분석을 보면 봉쇄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현 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해요. JP모건은 전면 봉쇄 시 유가가 약 70% 급등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이 75% 이상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전 던져서 안면 나올 확률이 50%예요. 경기 침체 확률이 그보다 25% 더 높다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값이 같이 올라요.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 포장재를 만드는 기초 원료거든요. 공장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생산에 LNG가 들어가는데 LNG 수급이 흔들리면 전력 도매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미 한 번 봤죠. 그때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약 70% 올랐어요. 이번에 다시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항공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동 하늘길이 막히면서 3월 초 하루에만 7개 공항에서 3,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유 비용이 뛰고 유류 할증료가 오르고 항공권 가격이 따라 올라가요. 경제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유가 도미노예요. 원유, 나프타 제조 원가, 전기요금, 기업비용, 소비자 물가, 내 장바구니. 이 연결고리가 전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이 도미노의 마지막 패가 넘어지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미래를 가격에 반영해버립니다. 그래서 3월 3일 코스피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유가가 실제로 우리 생활비를 때리기 훨씬 전에 시장이 먼저 패닉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한국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맞는 걸까요? 3월 4일은 달랐어요. 전날인 3일에 코스피가 7% 넘게 빠졌을 때만 해도 시장은 과민 반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4일 장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개장 직후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코스피 200 선물이 전날 대비 6% 넘게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중단된 거예요. 이틀 연속 사이드카예요. 그리고 오전 11시 19분 코스피가 전날보다 8.1% 이상 폭락하자 서킷 브레이커가 내려졌습니다. 코스닥도 3분 앞서 11시 16분에 똑같이 발동됐어요. 두 시장 동시 서킷 브레이커 30분간 거래 전면 중단이었어요.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매도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3월 4일 코스피는 장중 12% 넘게 폭락하며 5,093까지 밀렸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기록한 12.02%를 넘어선 역대 가장 큰 하루 하락률이에요. 이틀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에서만 약 37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충격이 더 컸던 건 주가 때문만이 아니에요. 환율이 동시에 터졌거든요.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6원까지 치솟았어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예요. 주간 거래 개장 때는 1,479원으로 시작했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직접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변동성을 누르려 했어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죠. 왜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 환율도 같이 뛰는 걸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해요.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면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달러로 환전할 때 손해가 나요. 이걸 환차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삽니다.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내려가요. 주가가 내려가면 환차손 부담이 더 커져요. 그러면 더 팔게 되고 더 팔면 환율이 더 올라가고
이 고리가 한 번에 돌아가는 날이 바로 3월 4일이었어요. 실제로 3월 4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조 2046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에 나서며 각각 4,296억, 6,691억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의 매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서로를 밀어붙이는 구조. 이게 한국 시장이 위기 때마다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예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3월 4일 시점에서 호르무즈가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니었어요. 전쟁이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비축유는 208위치가 있었고 정부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역대 최대 하락률이 나왔을까요?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위기장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심리로 반응해요. 순서대로예요. 첫 번째는 패닉 반응이에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일단 팔자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분석이 아니라 반사예요. 두 번째는 확증 편향이에요. 뉴스가 하나 더 나오면 역시 그렇구나로 받아들여요. 반대 뉴스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내 판단을 지지하는 나쁜 소식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죠. 세 번째가 군중 심리예요. 주변이 팔기 시작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폭발해요. 3월 4일 개인 투자자들이 오전장에서 6,403억 원을 순매도한 게 그 증거예요.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단기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며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하락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 기간이 향후 금융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짚었습니다. 2022년 러우 전쟁 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개전 초기 시장이 급락했다가 이후 전쟁이 장기화됐는데도 증시는 일정 수준 회복됐죠. 코메르츠방크 애널리스트 투란 의무에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 급등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된 경험이 이번 사태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어요. 즉,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전쟁의 실체가 아니에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공포의 전염이 하락을 키우는 거예요.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해요? 팔아야 해요? 이 질문 많이들 하시죠?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무조건 사라 혹은 무조건 팔아라 하고 답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지금은 조건부로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봉쇄가 단기에 진정되는 시나리오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을 미국이 호위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이 발언 이후 유가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오펙도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을 20만 6천 배를 늘리기로 했고요. 이 경우 지금 같은 과격한 급락은 과민 반응으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증권가 일부는 과거 수십 년간의 통계적 증거를 보면 이번 사태가 시장의 장기 상승 흐름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봤어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 이후 시장은 3에서 6개월 안에 회복된 사례가 많거든요. 두 번째, 봉쇄가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예요. 한국의 한 교수는 이란의 절대적 권위자가 사라지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한 만큼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이 경우 경로가 달라져요.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재점화,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지연, 경기 위축, 우려, 주식시장 추가 약세.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은 이미 6월까지 미국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58.1%로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올 초만 해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주식시장의 반등 동력도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뭘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전쟁이 끝났냐 안 끝났냐가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있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잡히고 있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냐.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위기 때 돈은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봐요. 3월 4일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이 말이 바로 이해돼요.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달러로 몰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99.3을 넘어서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곧 100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와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금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보통 위기가 오면 금값이 오른다고 알고 있죠?
근데 3월 4일 금선물은 온스당 4.28% 하락하며 5,084달러까지 밀렸어요. 심리적 지지선인 5,000달러 붕괴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왜일까요? IJU 선물의 밥 하버콘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근 금 가격 하락은 유동성, 즉 현금 선호 심리에 따른 것이라고요. 위기가 너무 급격하게 오면 금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위기 무조건 금이라는 공식이 이번에 깨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번 사태로 업종별 명암이 갈린다고 분석했어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타격을 받는 업종이 나뉜다는 거예요. 운임 상승의 수혜를 받는 해운, 제품 가격 정가가 가능한 정유와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반면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하기 어려운 석유화학, 항공, 철강, 자동차는 수익성 저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손실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분할 접근으로 타이밍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가 쏟아질수록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어지는데 그 충동이 가장 큰 실수를 만들어요. 가장 나쁜 타이밍의 결정은 항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나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 확인된 건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에요. 호르무즈 불안이 유가를 흔들었고 유가 불안이 인플레 공포로 번졌고 그 공포가 환율과 주가를 동시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락을 더 크게 키운 건 정보가 아니라 공포의 전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률을 찍은 그날 실제 원유가 끊긴 게 아니었어요. 전기가 나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막힐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하나가 시장 전체를 패닉으로 끌고 간 거예요. 공포가 전염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손실을 피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성을 잃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서 먼저 무너지는 건 시장이 아니에요. 판단이 먼저 무너져요. 그리고 판단이 무너지면 돈은 항상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게 실물 충격인지 심리 충격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호르무즈 봉쇄가 며칠짜리인지 몇 주짜리인지를 지켜봐요. 유가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1초의 멈춤이 패닉셀과 냉정한 판단 사이에 갈림길이 됩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뉴스 알림 한 줄에 손이 먼저 움직여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근한 건 주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성은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직 자리에 있나요?